네. 일단은 제가 오늘 모지공에서 발표할 내용은 딥시크에 관련된 굉장히 간단한 요약에 관련된 건데, 사실 뭐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저희가 과학을 추정하고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그 달리는 말에 탑승해 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뚝 떨어지는 이 그래프가 보이죠? 이때 이제 뭐 딥시크 근데 지금 쇼크다. 안 보여. 내 화면이 안 보여. 잠깐만. 화면이 안 보이네. 보여. 보이는데? 응? 그래? 나가다 들을게. 지금 화면 엔비디아 화면 보이죠? 여기는 잘 보여요. 오케이. 보이시나요? 좀 뭔가 돌아가고 있어. 오케이, 보인다. 오케이. 다시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 다시 하면은 엔비디아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딥시크 쇼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경제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목해 봐야 될 사건 중에 하나였어 가지고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 유튜브에 있는 부분을 다 캡처를 해온 건데, 엔비디아래 딥시크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한번 이런 조회수 5.7만을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딥시크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AI 이름이기도 하고 이 AI를 만든 회사 이름도 딥시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딥시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AI 딥시크가 있고, 여러분도 이제 쓰려면 바로 써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딥시크 쳐보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타트 나우 이거 누르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딥시크 V3가 있고 딥시크 R1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개의 놀라움을 준 건 이 R1이기 때문에 이 R1을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V3는 그 이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R1을 사용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다 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딥시크 R1에 관련된 논문에 대문짝만하게 얘네가 실어놓은 차트인데, 좀 대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딥시크 R1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 모델이고, 그 모델이 지금 보시면 오픈AI O1과 거의 유사한 성능 혹은 더 웃도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기 그리고 이 각각의 비교한 이 벤치마킹 한 이 데이터들은 이제 AI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색 박스로 묶어놓은 거 있죠? 이 두 개는 수학 관련된 어, 그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은 그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 그리고 초록 색깔은 이제 어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인문학,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박사과정급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얼만큼 정확도 있게 풀어내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그 지표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AI M1 2024 제일 첫 번째 거였는데, 이것도 보시면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를 이렇게 주고 솔루션을 여기 푸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코드 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주고 인풋 값 뭐로 주고 했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코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GPQA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객관식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거 문제 푸는 거고요. 매스 500은 이름부터 매스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MMLU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전문 지식 분야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푸는 문제들을 MMLU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SW 벤치 베리파이드인데,
여기서 적혀 있죠. Can language models resolve real world GitHub issues 해가지고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GitHub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GitHub 이슈라는 거를 랭귀지 모델들 이런 챗GPT라던가 이런 언어 모델들이 풀 수 있냐라는 프로그래밍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넘어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벤치마킹들에 각각 그 딥시크 R1이 O1이랑 거의 유사하거나 O1이랑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O1이 오픈 AI O1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고 쓰는 거는 4를 쓰는 거고요. O1은 그 200달러인가를 더 내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문가용 AI가 있어요. 그 전문가용 AI를 O1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랑 어느 정도 유사한가 혹은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근데 잘 봤을 때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냥 비슷하고 심지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왜 이거 자랑하지? 인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이 왼쪽의 가격을 보시면 이게 챗GPT O1의 가격이고 오른쪽은 딥시크 R1의 API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풋 토큰이랑 아웃풋 토큰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캐시드가 있고 캐시 미스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봐야 되는 이 왼쪽 이미지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냥 인풋 토큰이고요. 오른쪽에서 봐야 되는 건 캐시 미스 토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AI에게 할 때 이 질문이 이미 한 질문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답할 때 그렇게 크게 돈이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캐시드. 그게 캐시 히트랑 같은 거고. 그럼 비교해야 되는 건 결국엔 처음 물어보는 거. 인풋 토큰이랑 캐시 미스된 토큰. 그래서 비교했을 때 15달러랑 0.55달러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아웃풋 토큰도 많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보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이 차트 역시 딥시크 R1에서 제공하는 차트인데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을 자랑할 수 있는 차트라서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공짜예요 거의. 딥시크 R1이 거의 공짜입니다. 그 O1에 비하면. 그래서 보시면은 딥시크 R1이 인풋 이거랑 아웃풋을 더하면 2.74달러 정도 되고 챗GPT 5는 75달러가 나오는데 대충 27.4배가 차이가 나요. 거의 뭐 30배 가깝게 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아, 성능이 비슷한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 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가장 세상에 가장 큰 놀라움을 준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도대체 딥시크 R1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챗GPT랑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냐라는 거 한다면 챗GPT O1이란 모델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이론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만 더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영화 다들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용한 모델 이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전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 GPT라는 AI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근데 딥시크 R1은 이러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년, 4년간 이 생성형 모델의 주류를 잡았던 거, 메인스트림으로 잡았던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었거든요. 이거를 안 쓴 건 없었어요. 근데 이번 딥시크 모델은 뭘 썼냐면 강화학습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딥시크 R1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이런 게임 그 구글 크롬에서도 인터넷 안 될 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공룡이 뛰어다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임인 건데 잘 보시면 우리가 그 게임을 할 때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장애물에 들이받으면 빵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점프를 해서 피하면 점수가 오르는 것을 보고 아, 점프를 해서 피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학습하고 어느 타이밍 때 눌러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도 학습을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AI도 똑같은 거예요. 상과 벌이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그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본인의 예측 혹은 본인의 정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딥시크 아로는 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차이인 거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논문에서 어떻게 그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왔고 그거를 제가 도식화했어요. 잘 보시면 딥시크 V3라는 모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딥시크 V3라는 모델이 이제 기초 모델이에요. 베이스 모델인데 이 베이스 모델을 RL 프로세스라는 거를 지나게 됩니다. 이 RL 프로세스가 Reinforcement Learning의 줄임말이에요. 강화학습의 과정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 V3가 강화학습을 통해서 딥시크 R1 제로라는 모델로 만들어지게 돼요. 순수하게 강화학습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딥시크 R1 제로가 SFT 데이터라는 거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 SF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Supervised Fine Tuning Data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에 사용되는 파인 튜닝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가 줄인 게 아니라 논문에서 자기들이 줄인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간략하게 해본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학습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사실 추가적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도학습이 있고 하나는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답이 있는 문제를 주고 답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맞추게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딥시크 R1 제로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는 지도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걸 SFT 데이터라고 하고 이 SFT 데이터로 딥시크 V3를 재교육을 시킵니다. 리트레인을 시켜요. 그럼 더 뛰어나지겠죠, 딥시크 V3가.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강화학습 프로세스를 거치면 그게 비로소 지금 얘기하는 딥시크 R1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딥시크 R1이란 모델을 만들었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지금 달성을 한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습을 시킬 때 어떤 걸 썼냐면 여기 노란색 밑줄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한번 읽어보면 어시스턴트는 이 유저에게 정답을 제공을 해주긴 할 건데 그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좀 리즈닝 프로세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그런 과정들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저한테 답을 줘라 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답을 주기 전에 혼자 생각 정리를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것도 역시 실제로 논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a가 1보다 클 때 이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x가 x인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리얼 솔루션의 합을 구해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실제로 대답입니다. 이게 꺽쇠 think 꺽쇠 그리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풀고 이거 전개하고 쭈쭈쭉 하다가 이 빨간색 부분을 주목해 주시겠어요? 뭐라 적혀 있냐면 wait That's an aha moment I can flag here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처럼 잠깐 나 깨달았다 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내뱉은 답변 중에 실제로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정말 이 생각 정리를 한번 하고 하니까 본인의 답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더 정확한 그 솔루션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써볼 수가 없겠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Please tell me about rejection sampling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rejection sampling은 실제로 딥시크를 학습시킬 때 사용한 어떤 학습 기법 중에 하나예요. AI 학습 기법 중에 하나.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떤 복잡한 상황을 샘플링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간단한 상황을 샘플링을 먼저 하고 그거를 복잡한 세상에 대입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리젝션 샘플링은 뭐냐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 회색 글씨가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오케이 하고 이제 내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쭉쭉쭉 정리를 하고 여기 나오죠. wait. 그래서 어떤 스텝을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더 쭉쭉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까지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끝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답변이 나와요. 이 검은색 글씨가 실제 답변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정제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키스텝스를 말하는 이 순간에서는 사실 여기 위에 걸 바꾸지 못합니다.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답을 만들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실제로 기입을 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더 정확하게 깔끔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딥시크라는 모델은 챗GPT와는 다르게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는 점이 달랐고요. 그리고 매우 싼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 정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하 모먼트가 생기고 덕분에 완성도 있는 답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생각인 건데 하드웨어가 아닌 순수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딥시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해서 하드웨어의 발전이 곧 AI 성능 발전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딥시크를 통해서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좀 질문이 있다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 학습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뭐 딥러닝적인 측면에서 스텝이 간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격 절감이 된 거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이 강화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로 GPU를 좀 적게 사용을 하냐 아니면 뭐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GPU 진짜 많이 썼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강화학습 자체가 뭐 트랜스포머보다 적게 든다기보다 일단은 딥시크 자체가 좀 적게 드는 방법을 사용을 했든 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든 일단은 싼 가격에 만든 것은 팩트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화학습 자체가 트랜스포머보다 적게 GPU가 드나요? 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싼 가격을 달성하게 된 요인은 정확하진 않은 거? 그치. 싼 가격에 대한 요인은 정확하지 않는 게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고급 엔지니어의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인건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싼 가격에 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얘네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그랬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챗GPT는 인공지능 한 명을 의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상식도 잘 알고 이런 걸로 다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다 훈련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맞아, 사람들이 맞아. 있는데 내가 뭐 건축 관련 질문을 물으면 건축가가 나와서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의학 관련 질문을 그럼 의사가 나와서 질문해주고 이렇게 좀 분업화를 해서 효율성을 달성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실제로 이거는 딥시크 V3 모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전문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개가 있고 실제로 딥시크에서 만든 모델 중에 야누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림 생성하는 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랑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은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얘네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죠. 저희도 미술관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건 정말 잘하지만 미술관에 가서 본 그림을 그대로 그리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각각 분야에 좀 뛰어난 정확도를 높여 있는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어떠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전문가들이 사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V3 논문을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좀 정확한 그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가 마지막에 저거 하드웨어가 아닌 스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거 쓴 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은 트랜스포머 스텝을 사용해가지고 음흠. 그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통해서 AI의 발전을 했던 건데, 얘는 그 기존 모델을 깨고 그 소프트웨어 강화학습 이런 걸 해가지고 AI의 성능 발전 이뤄냈다 이런 거? 이런 뜻이야? 그쵸. 왜냐면 그 샘 알트먼이라는 이제 오픈 AI의 이제 CEO죠. 그 샘 알트먼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그 모델의 발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지금 모델은 발전될 만큼 발전됐고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굉장히 좋은 GPU를 쓰는 것에 따라서 AI의 성능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크다라고 샘 알트먼이 한 3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 거죠, 이번 거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스타트업에서 AI 관련된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빚을 내서 GPU를 사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GPU를 사는 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이 소프트웨어로 그 커버를 가능하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을 아직 눈을 돌릴 필요는 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